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국내 5대 금융그룹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최소 1조 원을 날렸습니다. 심지어 원금을 전부 까먹은 사례도 있는데요. 해외 부동산 관련 대출과 투자가 20조 원에 이르러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를 물론 G7 국가들도 제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후 갓잡은 경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증시 열렸다 해서는 요즘 전 세계 주식시장을 좌우하는 회사죠. 엔비디아의 실적 미리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월 19일 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잡은 경제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석 기자,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분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저도 아직 완쾌가 되진 아이고. 않아서. 예. 먼저 오늘 첫 소식은 신인규 기자님이네요. 우리나라 주요 금융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손실을 1조 넘게 봤다고요? 예. 우리나라 금융그룹들 그러니까 뭐 KB, 신한, 하나, 우리, NH 이런 곳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해 준 금액이 대출한 돈 말고도 한 10조 원이 넘는데 이 투자 평가 금액이 현재 원금보다 1조 1천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계열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했다라고 하면 뭐 수익증권 같은 형태로 투자를 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수익증권의 가치가 평가가 절하된 것은, 아니면 문제가 생긴 것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집중한 데가 미국입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60% 가까이가 미국이었고 그 다음이 유럽으로 한 20% 조금 넘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불거지면서 그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네, 신 기자님은 얼마 전까지 뉴욕에 특파원으로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때 저한테도 그 당시 얘기 몇 개 해주셨을 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만, 미국 집값이 너무 비싸요. 아, 그리고 환율까지 안 좋아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앓는 소리를 좀 했네요. 네, 네.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 미국의 부동산 위기는 결국 지금 미국의 집값을 떨어뜨리고 있나요? 이게 그렇진 않아요. 일단 이게 두 어. 가지가 좀 다른데, 일단 제가 그때 뭐 과장한 건 아니었고 미국의 집값이 많이 뛰었다 이거는 맞습니다. 지금도 뛰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소비자 물가 봐도 그렇고, 뭐 제가 살던 곳 얘기 잠깐 드리면 원룸빵이었는데 맨해튼도 아니었는데 월세만 2천 몇백 달러 하던 데가 1년 사이에 뭐 700달러씩 월세가 뛰고 그랬거든요. 그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 늘어나면서 미국에서도 이 멀티패밀리라고 불리는 아파트 뭐 이런 주거용 부동산 부문은 인기가 더 늘어나면서 집값 자체는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는데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 가운데 업무용 부동산, 우리가 오피스 빌딩이라고 부르는 그 부동산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투자를 집중을 했고요. 이 오피스 빌딩의 가치가 급락을 했는데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가치가 급락한 오피스 빌딩을 지금 좀 괜찮은 주거용 부동산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왜 하필 미국 업무용 부동산에 뭐 집중 투자를 한 겁니까? 일단은 상대적으로 적당히 큰 자본이 들어가는 이 오피스 빌딩 정도 되어야, 그러니까 뭐 건물 한 채가 되도록 좀 큰 거가 되어야 우리나라 대체 투자 담당분들 눈에 좀 띄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금융사가 미국 가서 다세대 주택 산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눈에 띌 게 아니지만, 그렇죠. 거기에 있는 큰 뭐 테헤란로에 있는 큰 빌딩 산다 그러면 그건 좀 투자할 만하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 우리 돈 몇백억 원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좀 필요한 규모가 되어야 서로 영업이 가능했을 것이고, 그렇겠죠. 대체 투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미국의 업무용 부동산이 그 평가에 따라서 급이 나뉘는데, 우리가 흔히 뭐 어떤 것들 두고 A급이다, B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업무용 부동산, 오피스 빌딩도 미국에선 그렇게 나뉩니다.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우리 금융사들의 투자가 대체로 현지에서
클래스 A보다는 클래스 B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업무용 부동산은 급으로 나누는 기준이 미국엔 따로 있나 보죠? 아주 정확하게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현지 업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A급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 크기나 위치나 또 부동산에 월세 계약한 그 기업들이 얼마나 좋은 기업이냐, 그래서 길게 계약하냐,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 곳들만 A급이라고 하거든요. 예. 웬만해서 문제가 잘 안 생기는 A급 부동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외국인이 투자 가능한 매물로 잘 소개가 안 되거나 아예 뭐 연기금 정도 되는, 국민연금 정도 되는 큰 기관 정도만 대상으로 합니다. 예. 취재를 해보니까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도 좋은 매물만 독점해서 따로 거래하는 카르텔도 있었었거든요. 어. 동부는 뭐 유대계가 세고 서부는 오래 시간 그쪽에 가문이랑 같이 일하는 그런 데들이 따로 이제 있고 뭐 그러는데 예. 일단 우리나라 금융사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알지는 못하고 예. 또 알더라도 뚫기도 힘들었었습니다. 뚫기가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투자할 수 있는 매물들이 대체로 클래스 B로 분류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데들은 겉으로 볼 때는 A급이랑 다르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평상시에는 몰라도 위기가 올 때 좀 취약한 구조들이 노출이 되고 A급 부동산에 비해서 이 위기가 왔을 때 가치가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금융사가 해외 투자에서 손실을 본 건 쉽게 얘기해서 B급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다. 그 얘기시네요.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지난해 말 기준이었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18.6%가 됐거든요. 이 18.6%의 공실률이라는 거는 빌딩 한 채에 빈 곳이 얼마 정도 되느냐 뭐 요 뜻이겠죠. 그런데 공실률 18%라는 거는 이 건물을 봤을 때 비어 있는 곳이 전체에서 한 18% 정도가 있고 또 바로 옆 건물도 사이좋게 뭐 1층, 2층 뭐 약간 비어 있고 이런 개념이 좀 아니에요. 예. 실제 세계에서의 18.6%라는 공실률은 사실 이렇게 나옵니다. A급 빌딩 5채가 있고 바로 옆에 B급 빌딩 5개가 있다고 칠게요. 10채의 건물이 있다고 하면 예. 18% 정도의 공실률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A급 오피스에는 공실이 전혀 없고 B급 오피스 5곳 가운데서도 2곳은 거의 텅텅 비는. 아. B급이라고 하면 위치가 안 좋고 이런 게 또 아니에요. 예. 맨해튼의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 뭐 브라이언트 공원 옆에서도 B급 건물들이 많습니다. 예. 이게 임대 계약이 뭐 장기가 아니라고 하면 B급으로 평가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임대 계약이 짧아도 여기는 목이 좋으니까 금방 뭐 새로운 세입자, 새로운 기업 평가 뭐 하고 찾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비싼 월세를 내고 좋은 자리에서 사무실을 낼 기업 가게들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세입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악순환이에요. 상권이 약해지고 건물주들은 세입자 월세로 이 건물 올린 비용을 감당해야 되니까 쉽게 월세는 또 못 내립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 가치는 떨어지고 금리는 떨어질 생각 없고 이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정확하게는 B급 이하 부동산에 더 크게 덮친 파도입니다. 이 미국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얘기인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지만 그런 구조가 사실 있습니다. 네. 미국발 상업용 부동산 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 금융사들이 투자한 그 특히 그 매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이게 그래도 미담으로 끝날지 잠시 그런 어떤 위기인지 아니면 더 악화되는지 이게 더 걱정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크게부터 보면은 이게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때와 같은 연쇄적인 시스템 위기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제한적이다라는 시각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수치 말씀드렸죠. 예. 18% 좀 넘어간다고. 이 정도만 돼도 이게 미국 역사를 되짚어 보면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예. 공실률이. 근데 올해는 이거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CBR이라고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이 있는데 예. 여기가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올해에는 공실률이 20%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악순환 구조, 뭐 경기 안 좋아지니까 월세는 뭐 막 이런 구조가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사가 더 어이구 이런 안 좋은 빌딩들이 또 있었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안 나올 가능성보다 조금 더 높다는 뜻이겠고요. 네. 이 상황은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가 좀 내려가고 내려간 이후에 시간 좀 지나야 잠잠해질 겁니다. 그래서 종합하면은 이게 올해 상반기까지는 해외 부동산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사들도 겪을 위기의 시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물론 금리가 좀 낮아져서 잠잠해지면 다행인데 요즘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재택근무 활성화니까 맞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더 길어질까 봐 걱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지석 기자님, 3년째 전쟁 중인 러시아의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낫다뇨.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데이터가 좀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예.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작년에 3% 성장했어요. 예. 그리고 올해는 2.6% 정도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작년 GDP 성장률 추정치가 1.4%거든요. 예. 그리고 올해는 2.2% 정도 전망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IMF의 말대로면 우리나라 경제가 러시아보다 뒤처진 것처럼 보여요. 네, 간간히 그 좀 개도국들 중에서는 이 네.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국가 통계를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 거는 IMF에서 발표한 거라고 하니 이거 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참 더 믿을 수가 없는 게 네. 러시아 GDP 성장률이 그러니까 이른바 G7 국가들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어.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간신히 내년에 2% 올해 2%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프랑스, 뭐 이탈리아, 영국,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은 1%도 채 안 되고요. 근데 이게 비단 IMF만의 자료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세계은행이 2022년 구매력 평가 기준 GDP를 발표했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국의 물가가 고려되기 때문에 생활 수준, 그러니까 실질 생활 수준을 좀 더 알 수 있는데 예. 러시아가 무려 독일을 앞서면서 유럽에서 1등했고요. 세계에서는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점점 통계가 신뢰가 좀 제가 네. 모르겠습니다. 제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이번에는 더더욱 제가 믿기가 어려운 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세게 받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생각부터 드는데요. 그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진짜로 재작년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뭐 미국, 그다음 G7 국가들 뭐 이런 서방 진영들이 러시아 경제의 숨통을 진짜 끈다시피 했거든요. 예. 거의 전방위로 압박을 가했는데요. 일단 미국 등의 나라들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죠. 스위프트에서 루브라를 퇴출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선진 자본시장에 러시아가 아예 접근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또 러시아가 원래 원유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원유 가격에 있는 그 씌워져 있는 캡 상한 가격을 낮췄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원을 통한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도록 한 거죠. 그리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그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걸 그래요. 동결했어요. 예. 근데 이런 제재들이 확실히 효과가 있었던 게 전쟁 초반에 루브라 가치가 폭락을 했고요. 기억납니다. 맞아요. 그리고 가스프롬이나 뭐 스베르방크 같은 국영 기업들의 가치도 덩달아 90%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민간 사이드는 어떻게 했냐? 뭐 중앙은행의 자산도 동결된다고 하니까 이젠 일반 국민들은 내 돈을 찾지 못할까봐 뱅크런 일어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올레가르히라고 하죠. 그 러시아의 신흥 재벌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저택이나 요트 아니면 스포츠 구단 그리고 신용카드까지 압수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네, 설명을 들을수록 더욱더 의아스러운데요. 쉽게 얘기해서 국가 자산 환수해버리고 계좌 막고 그죠. 자산 뺏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경제는 건재하다. 이게 왜 그랬나 봤더니 그 당시에 서방국 진영에서 제재를 가할 때 일단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대처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예. 국가 주도로 은행 시스템을 강화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전시 경제로의 전환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방 제재의 어떤 초기 충격을 굉장히 억제할 수 있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례로 작년에 그 러시아 은행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순이익이 49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전년 대비 무려 16배나 늘어난 규모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러시아 정부가 경기 부양하려고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신규 대출이 크게 늘었고 거기서 예대 마진을 통한 이익이 크게 급증한 겁니다. 예. 이런 일련의 어떻게 보면 러시아 정부의 정책들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러시아는 껐덕하면 무슨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서방 국가의 제재를 받다 보니 그랬죠. 나름대로 이제 대응 노하우가 생겼네. 학습 효과가 예. 이것도.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정부 차원에서 이번 경제 제재를 경기 부양으로 바꿔서 경기를 호황으로까지 만들어냈다. 이렇게 요약해도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러시아를 살린 정부 지출은 또 따로 있었어요. 오. 국방비입니다. 그 러시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후에는 군수 산업이 질주를 하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GDP가 반등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게 지금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이제 국방비로 쓰다 보니까 네네. GDP 성장률도 늘어나고 그랬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 최근에 외신에서 굉장히 와닿는 비유를 봤거든요. 러시아 경제를 표현한 건데 네. 탱크를 만들기 시작한 주유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 전통적으로 뭐 가스나 원유 같은 자원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였는데 여기에서 군수 산업이 가세하면서 그러니까 경제가 질주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올해 러시아의 국방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151조 원이거든요. 이게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딱 3배 늘어난 규모더라고요. 네. 정 기자님이 뭐 이런 표현도 떠오르네요. 진짜 군사 케인주의. 맞아요. 뭐 네. 이렇게 표현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그 실제로 러시아 내부에서는 지난 2022년과 그러니까 전쟁 중이었던 2022년, 2023년에 걸친 산업 생산 증가분의 60% 이상을 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덕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작년에 이제 국방비 예산 지출이 늘어나니까 그 작년 9월에 러시아 재무장관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설득해야 될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올해 국방비 지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것은 전선을 위해, 모든 것은 승리를 위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세계 2차 대전 소련 당시에 슬로건이었죠. 맞아요. 소련이 예. 예세였던 그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면 진짜로 그 군사 케인스주의가 러시아 경기를 뒷받침했다라고 볼 법하죠.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그러면 지금의 러시아 경기 호황이 거품이 아닌가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방위 산업으로 경제 돌렸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거품이라는 또 지적은 뭡니까? 이제 그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군사 케인스주의, 케인스 경제학에 보면 뭐 피라미드 건설부터 뭐 자연재해, 지진, 태풍 아니면 심지어 전쟁까지도 나라의 부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분명히 있긴 해요. 근데 네. 생각해 보면 진짜로 전쟁이나 뭐 테러나 지진 같은 어떤 재해를 복구하는 데 들어간 정부 지출이 정말 새로운 것을 창출해낸 생산적인 활동이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 예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도 네네. 일본 GDP 성장률이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 최근에 핀란드 은행에서 되게 러시아에 대한 흥미로운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골자가 뭐였냐면 정부가 다른 모든 것보다 전쟁을 우선시하면 경제 정책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겼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에 그 러시아의 전쟁 관련 산업 생산량은 35% 늘었는데요. 민간 부분은 거의 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러시아 내부에서도 정부의 군사적인 생산 활동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경기 침체,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이 지금 이미 커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시그널이 또 될 수 있었던 게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러시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 넘게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어떻게 했냐면 이 물가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연 16%까지 올렸습니다. 아. 이번 주에 또 한번 동결해가지고 여전히 16%가 유지가 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음. 그만큼 내부에서 그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종료되면 이런 인플레이션 부담이 전쟁보다 더한 위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계감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앞서서는 한국 경제가 오히려 전쟁 중인 러시아 경제보다 못 미치는 부분이 네. 많다라고 해서 이게 뭔가 하고 상당히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상황은 또 아닌 부분도 있긴 있네요. 사실 그 한 나라의 경제 크기를 논할 때 이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명목 GDP 정도 될 텐데 네. 이것만 보면 뭐 호주나 브라질이나 러시아 같은 자원 대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나라들과의 국가 경제 순위를 논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죠. 근데 뭐 어쨌든 그 군비 지출을 통해서 그 경제를 영원히 성장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GDP라는 개념이 사실 정부가 당연히 국방비를 많이 쓰면 GDP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네.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한정된 자원을 무기를 만드는 데만 쓰면 뭐 소비재나 다른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쓸 수 있는 재원은 줄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끝나면 군수 산업에서 늘어난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진짜 러시아의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게 들이닥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지출로 이룬 이 GDP를 진정한 성장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올해 푸틴이 재선 도전하잖아요. 그렇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아요. 얼마 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러시아의 경제 성장에 대한 장밋빛 해석 이런 것들이 그런 정치적인 배경도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찌 보면 말씀 쭉 듣고 보니까 러시아의 경제 진짜 고민은 전쟁 끝난 뒤가 아닌가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들 상황입니다. 군수 산업으로 일자리 많이 창출했는데 대거 해고하고 나면 그 사람들 또 어디 먹고 살 게 가겠어요. 없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정지서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HS 아카데미의 이효석 대표 모시고 이번 주 주요 증시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됐나요? 오늘은 코스피가 1% 정도 상승했고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 수준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한 합쳐서 1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좀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을 그렇네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1% 정도 상승했고요. 내용을 보니까 저 PBR 제가 이제 좀 2주 전쯤에 나왔을 때도 저 PBR 싼 주식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어졌고 특히나 오늘은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뭐 이런 회사들처럼 진짜 주식시장에서는 이름을 잘 들어보기 어려운 그렇네요, 그런 회사들이 좀 올랐습니다. 이런 예. 회사들까지 올랐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야 공기업 니네들도 좀 뭐 좀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 회사의 주가들도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고요. 특징적인 것은 이제 하이닉스가 신고가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저 PBR 그러니까 싼 게 올라가는 게 맞냐? 아니면 뭐 AI 관련된 성장주들이 올라가는 것이 맞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둘이 번갈아 가면서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특히나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이번 사이클에서 예. 굉장히 이례적으로 삼성전자를 이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이제 논란들이 많은데 저는 좀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래서, 면에서 그런가요? 일단은 AI로 지금 이제 산업이 재편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경계현 사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컴퓨팅이라는 것이 이제 완전히 바뀐 것 같다. 예. 이제 과거에는 컴퓨팅이라는 것이 야 저장을 잔뜩 해놓고 여기서 그냥 찾는 거였거든요. 이거 좀 빨리 좀 찾아봐. 예. 검색이 그거잖아요. 예. 야 이효석 하면은 빨리 좀 이효석 관련된 거 잘 찾아봐. 이런 게 이제 역할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생성하는 것이 역할이라는 거죠. AI가 하는 역할처럼 학습하고 생성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반도체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개념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반도체가 HBM이라는 개념의 예. 반도체죠. 근데 이 분야에서 뭐 삼성전자도 잘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어요. 안 되네. 왜 안 되지? 이번에도 안 됐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도 좀 그게 의아하더라고요. 왜? 예. 아니 삼성전자 잘할 텐데 왜 못하지?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근본적인 차이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HBM이라는 메모리는 기성품과 맞춤 옷에 비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기성품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커머더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걸로 쫙 만들어 놓을 테니까 진짜 좋은 거다 갖다 써라. 네. 이런 식의 반응이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해왔던 진짜 미세화해가지고 정말 좋게 만들어놨으니까 갖다 써라는 건데 이제 대신에 기성품인 거죠. 딱 자기에 맞는 걸로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이제 맞춤 옷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 옷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제 목 사이즈는 이렇게 되고요, 팔은 이렇게 되고요, 깃은 이렇게 좀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맞춰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결과적으로는 고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고객이 없으면 맞춤 옷을 할 예, 수가 예.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을 만들려고 하고 고객을 찾았는데 고객이 아직까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엔비디아한테 빠꾸를 맞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하이닉스는 지금 고객을 딱 잡아서 엔비디아로 확실하게 이제 납품을 하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아직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AI로 시대의 흐름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이닉스가 확실한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하이닉스의 어떻게 보면 주가는 나름 근거 있었다. 네. 이런 전망이셨네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심사는 우리나라 분들이 한국 증시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미국 증시,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AI 관련 주들에 대해서 연일 관심이 많아요. 네네. 특히 현지 시간으로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잖아요. 네네. 이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가 과연 이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 미국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어. 지금 미국에서도요. 테크 주식으로의 자금 쏠림이 작년 한 해 동안 자금이 들어왔던 것의 한 3배 정도가 벌써 지금 2월이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그 정도로 유입이 될 정도로 테크 하는 AI 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좀 과도하다 싶긴 하지만 저는 좀 이것 역시도 의미 있게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치 자체가 주가보다도 더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너무 과도하다. 맞죠? 너무 빨리 오른 건 있어요. 근데 실적도 과도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치도. 근데 이 이유는 그냥 가격을 계속 올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 사 먹고 이런 정도의 그런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반도체가. 네. 근데도 가격을 원가가 예를 들어서 10원이다. 그러면은 가격을 한 90원, 100원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GP 마진이라고 하는데 GP 마진 자체가 70%, 80% 이 정도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도 팔린다. 그 얘기는 정도로 지금 쇼티지가 나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제품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대안이 없다는 얘기죠. 예.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도 줘보려고 했는데 삼성전자 못해. 그래서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실적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주가 상승도 더 기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게 시장의 반응인가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쏠림 현상이 좀 예. 최근 며칠 동안 좀 지나치게 좀 많았다. 라는 그런 반성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종목에서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수요일 날 엔비디아가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좀 흔들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인 엔비디아, 그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황당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공부를 권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에게 코딩 공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주말 동안에 저희 와이프랑 저희 딸이랑 경론을 좀 했습니다. 예. 과연 이 코딩 공부를 그만해야 되는 거냐, 따님이 해야 되는 하고 거냐, 계시군요. 말하냐. 예. 이런 얘기인 거죠. 젠슨 황도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의견이겠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코딩 공부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코딩이라는 것도 결국은 프로그래밍 언어거든요. 언어. 예.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하면은 사람이 기계가 알아듣는 말을 배우는 거를 프로그래밍 언어, 코딩을 배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기계라는 나라에 있는 누군가랑 내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들 기계가 0하고 1이라는 숫자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가까워지는 것이 C나 C++, 자바 그리고 최근에는 파이썬 이런 식으로 언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과거에 비해서는 코딩을 잘할 수 있는 언어들로 바뀌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끝판왕에 나왔던 게 챗GPT가 나오면서 프로그래밍의 언어가 잉글리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미국 사람이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미국 사람이 조금씩 한국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거 봐라, 그래도 내가 영어를 열심히 해야지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말을 잘해버리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젠수랑이 한 얘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필요가 이제는 니네들이 없다. 왜? 기계가 잉글리시를 알아들었고 코리안을 알아들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코딩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 같고, 이 얘기는 누구나 코딩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라는 이야기여서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큰 엄청난 성장 기회가 열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말씀을 쭉 듣고 봤더니 이게 단순히 직업의 생로병사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요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미국, 그러니까 전 세계 시총이라고 해야겠죠. 미국 시총이라고 하면 이 전 세계 시총 순위가 막 급변하는 것 같아요. 네. 한동안은 뭐 이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테슬라는 요즘 뭐 영 힘을 못 받는 것 같고, 네네. 엔비디아는 분위기 계속 좋은 것 같고, 네네. 또 국가별로도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고요. 이거 좀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이제 보면은 시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회사나 그 국가의 가치를, 아까 이제 러시아 이야기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평가를 하는데 이 순위가 바뀐다라는 거는 뭔가 뭐 밑에서 격변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이게 학교 석차가 바뀔 때는 시험 문제가 어떤 과목에서 많이 어렵던 거나 이럴 때만 바뀌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최근에 있었던 시총 순위 변화는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엔비디아가 특히나 시총 순위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럼 어디가 내려간 거죠? 구글과 아마존, 메타 이런 회사들을 한꺼번에 다 제끼고 3위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될 정도예요. 물론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의 시총이 1.8조 달러 정도 수준으로 비슷한 수준에 몰려 있긴 하지만 어쨌든 3위까지 한 번에 올라갔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AI 시대를 이끌고 있는 주도주는 엔비디아라는 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저는 이제 AI 혁명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혁명이 언제 일어나지? 그리고 혁명이라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보면은 전복되는 거예요.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내려오고 권력이 없던 평민들이 올라가고 이런 정도가 돼야 우리가 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AI를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떠올리세요. AI가 나의 일자리를 뺏어가는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저렇게 잘해버리면 어떡하냐. 얼마 전에 오픈 AI에서 소라라는 게 나와가지고 한동안 이슈가 됐던 건데,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말로 하면 어떤 동경에서 검은 자켓을 입은 여자가 걸어가는 영상을 만들어줘. 그럼 영상을 만들어줘 버려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와,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건 항상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었던 누군가는 내려오고 누군가는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순위가 바뀔 수 있다라는 측면도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최근에 일본의 GDP가 독일에 추월당했다든지 뭐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테슬라인데요.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니 미래 자동차 그랬을 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테슬라밖에 없다, 이런 소리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테슬라도 이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힘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 왜 이런 겁니까? 테슬라가 AI에서 주도할 수 있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여전히 전기차에서 나오는 캐시플로우가 너무 큰데 전기차에 대한 전망이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히나 최근에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바이든조차도 전기차로 전환하는 정책에 좀 후퇴해야 될 것 같다. 선거를 해야 되는데 표를 받아야 되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전기차에 대한 전망이 좀 후퇴하는 것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남은 게 FOMC 의사락 발표가 있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난주에 CPI 소비자 물가 그리고 PPI 공급자 물가죠. 생산자 물가 이 지표가 모두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걱정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금리 인하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제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하나 가져온 거는 그 블라드 총재라고 해서 이분이 또 이게 그 잘 맞추세요. 물가도 예. 잘 맞추시고 뭐 이런데 뭐 투표권은 없지만 이분이 이제 하신 얘기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ooner but slower. 그러니까 좀 빨리 하지만 좀 천천히. 이게 무슨 소리죠? 한국말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분의 묘지는 이런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시작은 빨리 하고 예. 그다음에 인하의 속도는 좀 천천히 아. 하자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인하를 해도 되는 상황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물가가 지금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1월달 잠깐 높게 나온 걸 너무 의미 부여할 필요도 없으며 결과적으로는 내려갈 거니까 일단 시작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 좀 천천히 하는 거라도 일단은 3월 달에 인하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CPI가 높게 나와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고 뭐 금리 인하를 뭐 5월, 6월 달로 넘어갈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긴 하지만 연준 의원들 중에는 여전히 3월이나 5월 달에 인하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아서 의사록에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후에 다음 주 말에 발표되는 PCE 지표죠. 이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전망치는 2.4% 정도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한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블라드라는 분께서 말하신 의견이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금리 인하는 조금 빨리 시작을 하되 인하하는 그 속도는 천천히 하자. 그게 그냥 나중에 정확하게 물가 상승률 2% 찍은 거 보고 그때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하하는 거랑 무슨 효과가 다른 게 있을까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자주 비유로 드리는 게 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을 뭔가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 내려가는 속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경착륙 할 수 있으니 한 번 정도는 꺾어줘야 된다. 그리고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경기가 그러니까 경착륙하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좀 인하를 해놓고 그리고 상황 보고 그리고 물가가 좀 올라갈 것 같으면 그냥 좀 천천히 하고 근데 지금 금리 수준은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 AI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 얘기해 주셨는데 엔비디아가 시총이 이렇게 3위까지 올라가고 이제 정말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AI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AI 관련 주식에 아직 한 주도 사놓은 게 없거든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분들, 그 분들의 판단의 근거는 이제 지금이 버블이냐 아니냐 이걸로 가지고 들어갈지 말지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지금은 AI 버블이라고 얘기할 정도가 이미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버블이냐 아니냐 시작된 거냐 아니냐 라는 얘기였다면 지금은 이미 버블의 구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닷컴 버블이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닷컴 버블 당시에도 사실 의외의 그 연준의 행동이 닷컴 버블이 시작되는 트리거를 줬다라는 분석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LTCM이라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헤지 펀드죠. 그 펀드가 갑자기 러시아에서 나 돈 안 갚아 그러면서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고 그래서 그때 갑자기 연준에서 금리를 3번이나 인하를 해버려요. 그때 딱 나스닥이 지금이다라고 하면서 출발해가지고 시작된 게 닷컴 버블이었었거든요. 예. 그때 이후로 딱 1년 만에 나스닥이 3.7배 올랐으니까 예. 정확하게 보면 그게 트리거를 준 건 맞다라는 생각인 거죠.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이미 닷컴 AI 버블이 시작됐다면 그 시작하는 것에 트리거를 준 거는 아마도 작년 이맘때쯤에 있었던 SVB 은행의 사태, 즉 미국의 은행이 망하면서 갑자기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돈을 이렇게 풀어버린다고?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버블은 이미 시작된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왔나 보면은 모바일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빵 주식들이 올라가는 것의 절반 이상 지금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매우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뭐 야생마처럼 막 이게 흔들리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모바일 혁명 이상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좀 조정 받을 때 좀 담아두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게 더 올라간다는 의미신 그렇죠. 거죠. 이제 시작된 거라는 거죠. 아. 이제 시작됐다. 그러면 만약에 실제 연준에서 본격적으로 경착륙을 우려해서 금리를 조기에 인하한다든가 네. 아니면 물가가 확정적으로 잡힌 다음에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하기 시작하면 이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에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 성장주들 이런 것들은 더 자금이 몰릴 테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기업이 투자를 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판은 깔아주는 거죠. 금리가 높을 때보다는 좀 낮다. 네, 그런데 네. 결국은 기업이 손가락을 눌러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역설적으로 두려움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빅테크들이 지금 왜 이렇게 엔비디아의 GPU를 안달이 나가지고 사냐? 두렵기 때문인 거죠. 네. 내가 이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판단인 거예요. 과거에 이제 애플이 아이폰이 나왔을 때 모토로라처럼 되면 안 되겠다. 노키아처럼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만약 금리가 내려간다면 더 하겠죠. 네. 그런 맥락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픈 AI의 샘 알트만 이 사람이 요즘 9천조 원을 조달하러 다닌다고 하는 게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AI 본격적으로 물 들어왔으니 대폭 투자해서 내가 선점하겠다 그런 메시지인가요? 네. 근데 이제 9천조 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감도 안 와요. 네, 9천조 원, 너무 조조 그러니까 이제 감이 안 오실 텐데 우선은 오픈 AI를 소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이 최근에 미국 기업들 중에 사상 처음으로 도달한 지점이 4천조 원입니다. 그거의 2배가 넘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GDP 그 예산이 아마 600조 원에서 700조 원 사이일 거예요. 맞습니다. 예. 15배인 거죠. 그렇네요. 네, 그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너 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엇인가를 보여줬을 건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음 GPT는 이런 GPT입니다. 그리고 이런 GPT는 인류를 이런 식으로까지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투자를 유치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건요. 자신 있다는 뜻이거든요. 혹은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건 나중에 밝혀질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는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로 어느 쪽으로 뭐 얘기를 하고 있다,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힌트도 없나요? 그러니까 GPT가 아마 이제는 개인화된 GPT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개인화된 GPT라고 했을 때 그냥 딱 떠올릴 수 있는 게 지금 GPT가 나온 것에 곱하기 80억 명? 그러니까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80억 명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돈 있는 사람한테는 그걸 준다라고 했을 때 효용 가치나 이런 걸 따져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샘 알트만의 행보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누군가에게 각각 손에 GPT를 하나씩 주면 알파고 같이 바둑 잘 두는 걸로 개발시키는 사람도 있을 거고 통번역하는 걸로 개발시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세상의 흐름 빠짐없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새로운 거 많이 배웠네요. 지금까지 이효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내 직업 어떻게 되는가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투자의 대가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 직업을 위협하는 기술에 투자하면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